전화위복이라는 말 아시나요? 처음에는 화로 느껴지던 일이 지나고 보니 복이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은 인간이 견딜 만한 시련을 주며 인간을 성장시킨다고 하던가요? 오늘은 많은 고난을 견디며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끝까지 딸을 지켜낸 멋진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톡톡사연 박주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60에 접어든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살던 집 뒤뜰에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고 아버지는 소를 몇 마리 데리고 벼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셨죠. 젊은 시절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가업이었던 농사를 이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5남매 중 둘째로 위로 누나가 있었기에 장남으로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쳤고 학력고사 성적이 좋아 인근 큰 도시의 국립대 경영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 경영학과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동생들도 많은데 서울 보내기는 형편이 힘들다 하셔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국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저는 고향 부근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막 사회 초년생이었던 시기 새내기 은행원이었던 저는 업무를 실수해 허둥대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 지내는 타지 생활이 힘들기도 하여 취직하고 1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계약직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로 은행 창구 일을 하는 친구였지만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직원이었어요. 아침마다 저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그 친구를 보며 저는 점차 호감을 갖게 됐죠. 자판기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것저것 물으니 시골에 형제가 많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때는 여자들이 대학까지 마치는 경우는 흔치 않기도 했고요. 저는 그 아가씨와 결국 연애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여 이듬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는데 아기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받은지라 산후조리를 한다고 했지만 항상 피곤해하고 기력이 없어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잘 쉴 수 있도록 보살폈지만 결국은 신장에 이상이 생겨 아내는 그 힘들다는 투석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은행 일을 하면서 아내를 열심히 보살폈지만 아내는 제때 신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결국은 제 딸아이가 8살밖에 안 되었을 무렵 하늘의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일이라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황망하게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도 그냥 아내를 따라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버리고 싶었어요. 아마 그때 제 옷자락을 쥐고 울던 딸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황망함을 안고 다시 돌아가게 된 일상에서 하루하루 저는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지만 그 안에서 언뜻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견디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딸아이에게 먼저 간 아내의 목까지 내가 엄마 아빠 몫을 다 해주리라, 우리 아이가 그늘이 없게 내가 잘 키우리라 하고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제법 커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딸아이가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에 잘 계시겠지? 엄마가 가끔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서
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엄마가 우리를 만나러 나와 있을 거야. 지금도 엄마는 우리를 보고 있단다. 라고 말하면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면 딸은 숨막힌다면서 절 타박하곤 했죠.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에 옛말 그대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딸의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는 딸바보 아빠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딸은 엄마의 부재에도 밝고 건강하게 쑥쑥 잘 커주었어요. 열심히 딸을 키우면서 저도 은행에서 점점 직급이 올라갔어요. 딸이 고등학생일 무렵 저는 부지점장을 달게 되었죠. 딸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끔 엄마와 팔짱 끼고 옷 사러 가거나 목욕탕 가는 친구들을 볼 때면 한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쓸쓸한 표정을 짓다가도 제가 걱정하는 게 느껴지면 자신은 아빠랑 데이트하면 된다고 웃으며 씩씩하게 말하는 속 깊고 야무진 딸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은 고3이 되었어요. 다행히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수능을 잘 봐 딸은 서울에 있는 이름대면 아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빠, 내가 학교 열심히 다니고 졸업해서 꼭 교사 될게요. 엄마 없이 나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저는 딸이 너무 고맙고 예뻤어요. 처음 며칠은 딸을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제 시간이 많아지고 홀가분했죠. 가끔 전화하면 딸은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즐기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고 잔뜩 신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방학만 되면 신나서 제 선물을 이것저것 사들고 내려오곤 했죠. 그렇게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3학년을 마친 때였어요.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딸내미, 잘 있어? 별일 없지? 불길하게도 수학이 넘어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좀 전화가 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여보세요? 미나야, 듣고 있어? 한참 만에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서울로 지금 좀 오실 수 있어요? 저는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들을 떨치며 그 길로 차를 몰고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 딸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잡생각과 걱정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그저 어쨌든 큰일이 있었다면 멀쩡히 전화하지 못했을 거라고, 최소한 어디에 크게 다친 건 아닐 거라며 위로했어요. 불길한 예감을 뒤로하고 급한 마음으로 딸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서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은 학교 앞 신축 풀옵션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8평 정도 되는 집이었죠. 끼익, 무거운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냐, 어? 딸은 하루 종일 울어서 퉁퉁 부은 것이 분명한 얼굴로 저에게 애써 미소 지었어요. 아빠, 잘 지냈어요? 내가 내려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방문한 딸의 자취방에는 현관에 남자 신발이 한두 켤레 나뒹굴고 있었고 옷장에도 남자 점퍼 같은 옷이 걸려있고 어딘가 제 딸의 집 같지 않은 남자 물건들이 보였어요. 전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하니 생각 회로가 끊겨버린 듯 했죠. 한참을 넋나간 사람같이 앉아있던 저는 딸이 가져다 준 물 한 잔을 다 비우고 딸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했냐고 말이죠. 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살짝 손을 떨면서 말을 시작하더군요.
딸이 막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 지방에서 처음 서울살이를 하는 터라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같은 과 친구들이 자신을 촌뜨기로 볼까봐 한동안은 서울말로 연습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아 외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중앙 동아리라도 들자 하면서 게임 동아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컴퓨터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좀 이과 성향이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래요. 그렇게 게임을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 학교 동아리 말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정보도 하게 되고 정모를 나가보니 게임이라는 공통 취미 때문에 즐거워서 술자리도 하게 되곤 했다고 해요. 그러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건축학과 나와서 회사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키도 크고 눈썹이 진한 훈남 외모의 그 청년에게 제 딸은 호감을 느꼈대요. 나와 다르게 뭔가 세련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몇 번을 만나 게임도 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제 딸은 더욱 그 사람과 친밀해졌습니다.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하다 보니 서로 연애하기로 얘기가 됐고 계속 밖에서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자취방에도 들이게 됐다고 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경솔한 딸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났지만 바쁘다는 명분으로 자주 올라와 체크 못한 제 탓도 크다는 생각이 괴롭더군요. 그 사람은 회사 일을 하다가 한 번씩 피곤하다고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일요일이 딸의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바보같이 그 사람에게 빠져서 지냈다고 딸은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 간 그 사람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전해주려다가 딸은 그만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언제 온다고 했지? 저녁해야 돼? 수화기 너머로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확실치는 않지만 아기 웅얼거리는 소리도요. 딸아이는 너무 충격받아서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온 그 사람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오빠, 방금 전화 오던데 누구야? 저녁해야 되냐고 묻던데. 부탁인데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남자는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추궁하는 제 딸의 눈을 보면서 자신이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고백했다 하더군요. 삶이 너무 지쳐 게임 정모라도 나가면 활력이 생길 것 같아서 나갔는데 너에게 반해버렸다고. 그래서 유부남이라고 하면 상대 안 해줄까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딸은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를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그 남자를 쫓아내고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딸의 인생의 첫 연애이자 첫 이별이었죠. 그리고 그 후로 입맛도 없고 구역질도 나는 것 같아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이상하게 그 후에는 또 입맛이 돌아서 아, 내가 실현당하고 이제 다시 회복하나 봐 하면서 입맛 돋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살이 5kg 이상 단기간에 확 붙으면서 뭔가 나른하고 모든 일에 기력이 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뱃살이 너무 쪄서 바지도 맞지 않고 불편해서 같은 과 친구가 효과 좋았다고 하던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준다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는 이런저런 증상 등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고는 일단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대요. 염증 수치 같은 것을 체크해봐야 한다고요. 딸은 그렇게 소변 검사하고 임신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자였던 의사 선생님은 임신이고 입덧 증상이 있던 걸로 보아 개월이 좀 된 것 같으니 어서 산부인과를 가서 정확히 몇 주나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생리 주기 체크 안 하냐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다고 해요. 제 딸은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하면서 생리불순이 심해 굉장히 불규칙하게 생리를 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석류다 뭐다 좋다는 걸 챙겨 먹였고요. 그런데 그 불규칙한 주기 때문에 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모른 채 몇 개월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마침 입덧으로 살이 쪄서 난생 처음 뱃살이 찌니 불편한가 보다라고 배가 조금 나온 것도 별스럽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뱃살이 찐 것과 임신한 것을 헷갈리다니. 아무튼 정신이 번쩍 든 딸은 그 길로 허둥지둥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3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남자의 아이가 틀림없어서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연락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 낳을 수 없으니 지우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한 건데 그 사람은 제 딸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한 번만 만나서 우리 이야기 다시 하자고 제 딸을 설득했대요. 당연히 매몰차게 네가 임신이든 말든 내 애는 맞냐는 식의 온갖 막장 드라마 같은 반응을 생각했던 제 딸은 그래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날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그 놈을 만나러 커피숍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그날, 그 남자는 자신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절대 아이를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릎 꿇고 애원했다고 해요. 제 딸은 이미 3개월이면 작은 개월수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서질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도 아이도 얼른 정리해버리고 다시 대학 공부에 매진하자는 쪽으로 기울였지만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이 형체를 갖춰나가는 걸 보고 심장 소리를 듣자 차마 중절 수술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던 딸은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그 사람은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 난 아기 때문이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미나야. 저는 딸이 막상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니까 막막하고 또 막막했습니다. 유부남이었는데 바람을 핀 놈하고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하다니 보나마나 이상한 놈일 게 뻔한데 그렇다고 멀쩡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생명을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 제일 어려운 일이 자식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 딸아이에게 그놈을 한번 인사시키라고 말하고 말았죠. 딸은 잔뜩 긴장한 채로 제 말을 기다리다가 기쁜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한정식 집에서 문제의 그놈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이른 나이에 사위가 생긴다는 것도 기가 막혔지만 유부남인 주제에 감히 내 딸을 꼬여낸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죠. 당연히 제 표정은 좋을 리 없었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제 앞에 나타난 그놈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장인어른,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제법 씩씩한 구석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샌님 타입은 아니어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며 샅샅이 그 놈을 살펴보았죠. 외모는 185cm 정도 되는 키에 단단한 체격, 운동선수라고 해도 될 법한 다부진 모습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날티는 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 출신이었어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했는데 묻는 말에도 생각보다 대답 잘하고 제 딸을 생각하는 마음도 커 보였어요. 지금 아내와 왜 이혼하게 되었냐는 제 질문에 그놈은 한참 고개를 떨구더니 결혼하고 1년 후 아예 아내와 남처럼 살고 있다고, 아내가 사치가 심해 빚을 많이 져서 버겁다고, 지금 결혼한 지 3년 되었는데 아이는 없고 그저 빨리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한 달 뒤면 정리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딸과 결혼을 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놈은 그렇다고 하더군요. 기회를 주신다면 제 딸과 또 뱃속의 아기와 함께 저도 제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놈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영 몹쓸 놈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결혼 준비 시작하고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우리 미나 배 더 부르기 전에 어서 식 올리고 주변에서 말 안 나오게 하자고 했습니다. 비록 임신해서 하는 결혼이었지만 딸은 결혼식에 로망이 있었던지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애는 가든 파티 느낌이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야외 정원이 있는 결혼식장을 찾았고 야외 출장 뷔페도 알아봐야 했죠. 임신한 몸으로 딸은 정말 열심히도 알아보더군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웨딩 플래너와 계약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결혼식을 준비하는 딸아이 모습이 저는 착잡하면서도 한편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내 울타리를 떠나가는구나 싶은 것이 서운하면서도 또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적당한 규모의 예식장에서 양쪽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무사히 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딸네 부부는 세부로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신혼집은 서울에서 딸이 자취하고 있던 동네 근처로 차렸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정리가 아직 안 되어 돈이 많이 없다는 사위의 말에 따라 제가 좀 보태주었습니다. 당장 큰돈을 융통할 수 없어 새를 살겠다고 하는데 차마 임신한 내 딸아이를 월세집에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혼한 재산 정리가 되면 다시 갚으라고 말하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위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이체해 주었어요. 당연히 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 저도 그냥 줄까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직 이 놈을 못 믿겠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는 모습 지켜보면서 본인 주장대로 이상한 놈 아니고 그냥 첫 결혼을 잘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그 차용증하고 빚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할 생각이었죠. 딸은 복도식 아파트지만 깨끗하고 지하 주차장이 있는 세대수가 많은 단지를 골라 7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며 드릴 신혼가전을 저와 함께 보러 가면서 딸은 제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딸아이의 그런 표정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하고 잘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 끝없이 되기도 했죠. 이래서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고 하나 싶고 평생 애물단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다 싶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차린 딸은 몇 개월 후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3.3kg로 무게도 적당하고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아기 낳는 것을 반대했지만 막상 눈앞에 손주를 보자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제가 부지점장으로 받는 월급이 꽤 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딸에게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주머니도 쓰고 편하게 몸조리하라고 제법 큰 돈을 주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에게 고맙다며 큰 절을 하더군요. 딸은 가끔 명절 때나 어버이날 그리고 남편 여름 휴가 때 친정인 제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위는 때로는 같이 올 때도 있었고 또 회사 일이 바쁘면 안 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법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항상 제잘제잘 저에게 아빠 최서방이 말이야 하면서 사위 자랑을 늘어놓는 딸의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그놈이 좋나 싶기도 하고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시끄럽지 않게 잘 사는 게 어디냐 싶었죠. 딸은 산후조리하고 사람을 쓰라고 제가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줬는데도 몸이 안 좋은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날씬했던 몸이 제법 불어갔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설거지하는 소리도 들리고 집안일도 혼자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돈을 어디다 썼나 싶어서 딸에게 사람 안 쓰고 있냐고 너 몸이 왜 이렇게 살이 쪄가냐고 물었지만 딸은 아빠 산후조리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아주머니도 오시고 아기 봐주시면서 살림해 주시는 게 돈이 비싸서 일주일에 2번만 오시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할 줄 알았더니 요즘 조리원 비싸다고 기사도 나던데 더 많이 줄 걸 그랬나 생각 들었지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너무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밥 잘 챙겨 먹고 네 몸 잘 챙기라고, 자식도 네가 먼저 있고 나서 자식 챙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어요. 녀석은 아들이라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묵직해져 가고 안아보면 뼈가 제법 굳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자 녀석의 통통한 볼때기를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요 손주 녀석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가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오래된 일이 되었는데도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마지막 말이 이상하게도 딸이 아기를 낳고 난 후 꿈에 나오더군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미나 아빠, 당신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미나 잘 부탁해요. 미나 어디 가서 힘든 거 참고 살지 않도록 행복하게 웃으며 힘든 거 말하면서 살게 해줘요. 든든한 아빠가 되어줘요. 당신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행복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보. 꿈에서 몇 번이고 헛손질하다가 깨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나도 딸도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의아했지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나자 그냥 옛 생각이 나서 내 무의식이 자꾸 아내를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딸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어려서 힘들다며 가끔 전화로 명절 인사를 대신하기도 했고 최서방과 다투고 목소리가 가라앉은 적도 있었지만 부부 사이라는 것이 원래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기에 그러려니 했죠. 저는 계속 은행 일에 매진하고 또 뒤늦게 시작한 골프에 재미를 들려 열심히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어느덧 손자는 제법 자라서 돌잔치를 하고 2돌이 지나 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도 제법 하는 똘똘하고 귀여운 녀석이었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자기 전에 항상 그 동영상을 보면서 미소를 짓곤 했어요. 최근에 보내온 영상을 보니 제법 말도 잘하는 것이 남자아이치고 말이 빠른 것 같았습니다. 2돌이 지났으니 단어는 말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법 문장을 붙여가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득 손주가 옹알이 하던 게 생각나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잘 있지? 이번 주 주말에 별일 없으면 집에 좀 내려와라. 수호 애교 좀 보고 싶구나. 이제 말도 제법 하지? 네, 알겠어요, 아빠. 최서방하고 같이 갈게요. 어쩐지 수화기 속에 딸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어요.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차피 며칠 뒤에 볼 건데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저는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 집에 들러 찌개를 하나 포장하고 오랜만에 김치찌개 먹을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치찌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을 찾지 못해 아내가 죽고 나서는 잘 먹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해준 맛과 비슷한 가게를 찾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손주 녀석이 글쎄 제 집 거실을 걸어다니고 있지 뭡니까? 딸아이는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고요. 아니, 미나야, 주말에 오기로 하지 않았니? 무슨 일이냐? 아빠,
최서방이 마침 출장을 간다고 해서 아빠 전화 오니까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최서방 차 타고 오지. 차도 없는데 고속버스 타고 왔어? 아니야, 기차 탔어, 아빠. 기차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애기 데리고 타기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딸의 얼굴이 어쩐지 하얗게 질려 혈색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딸이 걱정되어 뭔가 더 물으려다가 일단 밥부터 먹여야겠다 싶어 김치찌개를 식탁에 차리기 시작했어요. 딸도 밥그릇을 가지고 와 밥을 푸더군요. 그리고 국그릇도 가지고 와 국자로 냄비에 있던 찌개를 푸는데 쨍그랑. 딸이 그만 국그릇을 실수로 놓쳐버린 것이었죠. 긴 원피스를 입고 있던 딸의 다리 부분이 전부 빨간 국물로 얼룩졌고 딸은 뜨거웠는지 황급히 치마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딸의 다리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보고 말았어요. 딸의 다리는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울긋불긋했어요. 살색이 아니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온통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미나야. 너 이게 뭐냐? 다리가 왜 이래? 딸은 화들짝 놀라 옷으로 다리를 가리더니 옷 갈아입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전 어쩐지 그 상처가 이상해서 초조하게 방으로 들어간 딸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 딸은 옷 갈아입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걸리는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다시 제 앞으로 왔죠. 그리고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골 가서 어르신들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일을 하니 많이 다쳤다고, 최서방이 하도 다쳤다고 화를 내서 이제 봉사활동 동아리는 최서방 혼자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때였습니다. 제 손주가 우리에게 아장아장 걸어온 것은. 그래. 민재야, 우리 민재 왔어.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가. 엄마, 맴매. 갑자기 손주는 제 딸아이 옆에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바닥으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면서 맴매라는 소리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딸도 저도 놀라 손주를 바라봤어요. 저는 반복되는 그 맴매라는 말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딸이 손주를 쳐다보느라 방심하고 있던 사이 티셔츠를 입고 나온 딸의 팔 부분을 재빨리 걷어보았죠. 세상에, 그 팔 역시 다리처럼 울긋불긋하더군요. 왜 이래요, 아빠? 딸은 깜짝 놀라 제 손을 떼어내고는 제 눈빛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분노는 익숙한 것이었어요. 제 딸이 저를 자취방으로 불러 그 자식이 유부남이었다고 말했던 그 순간 느꼈던 분노였죠. 오히려 모든 사태가 파악되자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 딸이 명백한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남자다운 척하던 그 새끼가 감히 꽃 같은 내 딸한테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맴매가 무슨 뜻이냐? 민재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고? 저는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렇게 1시간이 넘게 딸은 눈물을 쏟아내더니 마침내 그간 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새끼는 아주 잘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공주님 대접을 해주면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하인처럼 모든 시종을 들면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친정에서 1,000만 원을 주시는데 그 돈으로 산후조리와 아줌마 쓰는데 쓰려고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가 재벌도 아닌데 무슨 아줌마를 쓰냐는 둥. 그 돈이면 우리 5달 생활비는 되는데 조리원을 그렇게 꼭 비싼 데를 가야 되고 사람까지 써야 되냐고. 너 집에서 놀고 있는데 몸 추스르면서 애기 보면 안 되냐고 딸을 꼬드기기 시작했대요. 그러고는 내가 그 돈 4-5배 불려줄 테니 우리 그 돈으로 주식하자고, 몇 달만 그 돈 굴려서 내가 돈 더 불려서 너한테 준다고 계속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은 하도 시달려 나중에 그 돈을 결국 줘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주식을 시작한 그 자식은 아기가 울든 말든 아기를 혼자 돌보는 제 딸이 몸이 상해 붓기가 안 빠져 고생하고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 병이 나든 말든, 심지어 아기가 아파 열이 펄펄 끓는데도 주식만 쳐다보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쉬기만 했다고 합니다. 딸은 임신 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심하게 변하는 것이 이상해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육아 좀 같이 하자고 말도 해보고 계속 실랑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난 딸이 심한 소리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신, 전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혼당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임신 때하고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 와이프가 힘들다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냐고. 뭐? 이게 보자 하니까 퇴근하고 좀 쉬자는데 왜 지랄이야? 하면서 그 자식이 리모컨을 제 딸에게 집어 던졌다고 했어요. 그게 폭력의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조금만 뭐라고 하거나 잔소리를 하면 뭔가를 집어 던지거나 질질 끌고 가서 패거나 했다는 것이었죠. 다부진 체격으로 한 대 맞으면 딸은 고꾸라져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해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쳐다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빠 말을 안 들어서 맴매하는 거야. 알았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새끼가. 저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었죠. 역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유부남이 처녀 꼬셔서 임신시켰을 때부터 이상한 놈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새끼를 어떻게 조질까 하다가 급하게 친한 후배 녀석이 예전에 이혼 소송할 때 흥신소를 이용했다던 말아이 생각이 나서 그 흥신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새끼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했죠. 흥신소에서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일거수일투족 파악하려면 몇천 대의 돈이 든다고 했지만 전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 확실하게 일상생활을 알아봐 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그 새끼에게 전화 걸어 며칠 친정에 있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다투다가 몇 대 때려서 온 것이라고 하니 그렇게 연락 남겨두고 한동안 이 집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라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났으니 아기는 이제 혼자 끼고 있지 말고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말도 했죠. 딸은 그동안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그 자식의 말을 들으며 혼자 손자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회사는 반차를 쓰고 딸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좋은 조건의 어린이집이 있어 손자를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백화점에 들러서 아기를 낳고 관리를 못해 살이 찌고 자신감도 없어진 제 딸을 위해서 예쁜 옷과 가방, 신발을 사주고 운동도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구해 딸과 제가 먹을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아기도 좀 봐주시길 부탁드렸죠. 혼자 살던 때부터 돈이 몇 배로 들겠지만 저는 제 딸이 그런 쓰레기 같은 대우받고 스스로를 탓하고 못나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만큼은 예전 제가 키울 때처럼 당당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딸로 돌아오기를 원했죠.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딸은 운동도 다니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살도 빠지고 예전보다 훨씬 얼굴도 밝아진 딸을 보면서 저는 이혼시켜야겠다고 더욱 마음먹게 되었죠. 딸은 이제 그 인간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끌려가서 맞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잠들기 전에 떠오르고 오싹해진다고도 했죠. 그때 그 인간의 사람 같지 않은 눈빛, 그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흥신소에서 한 달간 그 새끼를 쫓아다닌 결과 주식뿐 아니라 선물 거래에도 손을 댔고 현재 빚이 1억 가까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거기다 이혼한 전처를 무슨 이유에선지 주기적으로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전처가 상당히 부유해 보이는데 돈을 빌기 위해서인지 전처에게 지극정성으로 에스코트를 하고 선물 공세를 펼치는 등 누가 보면 전처와 부부인 줄 아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까도 나오는 이 양파 같은 새끼가 전처 말고도 다른 애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무인 모텔에서 만나기도 하고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서 조개구이를 먹기도 하는 앳된 애인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제가 집을 사줄 때 만들었던 차용증이었습니다. 이혼 통보와 함께 그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의사를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하고 저는 딸을 위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아이 친권, 양육권 모두 내놓고 집 살 때 내가 빌려준 돈 이자까지 싹 다 뱉어내고 내 딸 몸 상하게 한 거 피해 보상금까지 다 받아내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놈은 제 딸에게 집요하게 전화해서 협박도 하고 울며 불며 애원도 하고 너밖에 없다는 둥 온갖 거짓부렁을 했어요. 그러나 제 딸은 그놈과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폰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그놈 집 주소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의 복사본을 보냈어요. 전처와 만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다른 애인의 존재, 그리고 주식으로 인해 진 빚까지 모든 것을요. 최후의 발악인지 그놈이 결국 제 집에까지 왔더군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찾아온 그놈에게 제 딸은 말했죠. 여기까지 올 염치가 있나 보지?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 미나야, 그러지 말고, 어? 미나야, 나 너 사랑해, 어? 너는 전처도 사랑하고 네 어린 애인도 사랑하잖아. 돈이나 내놓고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나가. 저 팰 때 넌재고 사랑? 미친 새끼.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끔찍하니까. 딸은 그 자식 뺨을 한 대 후려치더니 그 길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놈은 시간을 끌다가 결국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너무 유책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자 친권, 양육권 모든 것을 내놓고 제 딸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차용증 썼던 돈도 다달이 꼬박꼬박 갚고 있죠. 그 후 딸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주머니를 쓰면서 제 돈이 너무 나간다고 죄송해하더니 조그맣게 자몽청이며 레몬청 등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판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있어서 조만간 그런 청들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카페를 차리는 것을 목표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어요. 저는 몇 달 새 다시 저와 살 때처럼 생기가 넘치는 제 딸아이와 딸을 쏙 빼닮은 손주를 보면서 즐거운 하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며 느낀 점은 사람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돈이라든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식은 항상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저처럼 딸아이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하는 바보짓 하지 마시고
항상 곁에 있는 가족들 소중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완연한 여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